난 쓰는 기계가 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얘가 기계지. 문장 봅시다. 지금 진도 내가 원래 하던 바는 지금 문장이 아니죠. 우리 크나큰 공백이 있긴 한데 일단 문장 먼저 나가고 뒤에 보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한 바퀴 돌고 우리 그때 시험 내신으로 가면은 내신 가는 친구들 한 번 더 돌 테니까 3월 되면은 지금 이제 살짝 맛보기 느낌으로 가고 그때 가서 조금 더 듣고 문제 풀면서 내신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시험이 뒤에 케이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내신 때 화작으로 만나기 때문에 화작 수업 때 나랑 화작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는 화작에 그거 있잖아, 너네 문학기잖아. 네. 우리 성이 보는 여기 화작 없는데 화작이 독서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과목이 들어가다 화작 기억 맞습니다. 화작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 진짜로. 여러분 수능 때 문학 문법 칠 거니까 그지? 문법 치면 됩니다. 근데 문법 치다가 내가 문법 치다가 화작 가는 건 괜찮은데 화작 치다가 문법 오면 작살 나요. 여러분은 좋은 판단이었다. 일단 봅시다. 문장부터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장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완결된 형태로 주어, 서술어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걸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꼭 주어, 서술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닌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술어만 단독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독립어만 단독으로 등장을 해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 구조가 나타나야 하고요. 가장 되게 중요한 개념인 데더라.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일치가 되게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 술 구조가 각각이 매칭이 될 때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에 그 문장이 끝났을 때 나타내는 종결 표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물음표든 느낌표든 마침표든 해서 문장 구호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잘 내지 않죠. 중요한 거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알아보고 가면 됩니다. 문법 단위가 또 중요합니다. 어절은 우리 알지? 띄어쓰기 단위, 그지? 이게 사실 뭐야? 어절은 문장 성분과도 비슷한 맥락을 공유합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는 그 구와 절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때가 더 중요한 건 절입니다. 절. 뭐 할 때 나와야 되나?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할 때 절을 아는 문장을 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절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어절들이 모여서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갖출 때 절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절은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갖췄으나 문장이 되지 못하고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이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뭐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법 용어로 보면 절은 큰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구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구조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가질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어절들이 모여서 마치 단어처럼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종류만 사이드에 있는 구의 종류만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이렇게 보는 거야. 새 옷은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치고자 하자. 여기서 주어가 뭐니? 이렇게 아니야? 새 옷이 새 옷. 근데 얘는 뭐야? 얘네 둘 품사가 다르고 문장 성도 다르지.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 새 옷이라는 덩어리가 마치 뭐처럼 움직여? 한 단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명사처럼 쓰여서 그러면 명사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구 앞에 붙는 친구들은요 절대도 마찬가지인데 큰 문장 안에서 얘네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경우에 우리 절과 구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구의 개념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묻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절 단위에서 문장 성분을 묻는 경우가 더 많겠지. 얘들아. 새 옷을 주어라고 보게 하겠어? 관형을 주어라고 보는 게 문제 출제의 경우가 더 많겠어.
부자가 더 많겠죠. 그냥 어조런 문장 성분이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인 거야. 그게 납득을 해주는 게 좋고요. 우리 절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장 성분에 들어가 봅시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와 일치하는 것을 띄어쓰기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얘들아 원래 주성분이 필수 성분이었거든 말이. 근데 필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맞아, 반드시. 근데 주성분 중에 반드시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어. 생각해보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타동사 아니면 목적어 안 써도 되지. 보어 생각해보자. 되다 아니다 나온 거 아니면 보어 필요해? 아니, 없어도 돼. 그럼 얘네한테 필수라고 말해줄 수 있어?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성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교육과정대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더 정리해 봅시다. 우선 주성분입니다. 주라는 게 주인 주자야. 문장을 이루는 골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서술어입니다, 여러분. 서술어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거야. 핵심 성분인 서술어를 기준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술어 설명부터 볼게요. 맨 밑에 있는 서술어는 여러분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들을 풀이하는 거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와 관련된 부분인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사실 대부분 없습니다. 그치? 서술어는 일단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 문장 안에서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말은 보통 얘들아 서술어가 어디에 있어? 맨 뒤에 있지. 우리말에는 보통 서술어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문장 성분들을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야. 서술어를 딱 봤는데 우리 필수적 부사어 여러분 다 아니까 그지?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나왔어. 그럼 그 뒤에 부사어가 낙관 부사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잖아. 아 얘는 필수적 부사어거든. 근데 일단 부사어 서술어 해놓고 다시 거기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로 가는 게 그닥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수능 때 엄매를 치게 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면 느끼진 않을 겁니다. 엄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수능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완벽하게 암기했다는 전제하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내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매만 짱 나오잖아요. 다른 학교도 그렇게 나오나? 우리 성인은 엄매만 나오고 웬간하면 다른 학교에서 엄매만 주제에 수학한 경우가 많을 텐데 화작과 다르게 그때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엄매 시험에 치르는 동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특히 성인고는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서 기출 풀면 알겠지만 시간이 모자라게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문항수며 난이도며 극한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반드시 서술어를 먼저 찾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를 풀 때도 일단 서술어부터 찾고 나머지 주성문제를 포착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서술어 위치에 뭐 씁니까? 용언이 많이 나오죠. 이제 동사, 형용사가 많이 나오고요. 서술격 조사를 쓰는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얘들아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조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 조사의 종류를 격조사 할 때 얘네가 품사의 개념을 할 때는 주어, 목적어가 헷갈릴 수 있지만 문장 성분에 갔을 때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서술어 확인하고 조사 위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들과 다르게 문장 성분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도 대화가 됩니다. 납득이 돼요. 좀 어색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주어 목적어가 막 위치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지.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뭐는 바꾸면 안 돼? 조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어 뒤에 주격조사를 써야 되고요. 뭐 보조사를 쓰는 경우에도 있지만 주격조사에 많이 쓰는 조사겠지. 목적어 뒤에는 목적조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를 확인한 후에는 문장 순서와 상관없이 조사를 참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 봅시다. 서술어 기본적으로 용언의 기본형 쓸 수 있고요. 용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얘들아? 활용할 수 있다. 즉 활용형도 서술어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했다. 이 문장 보세요. 푸르고의 주어가 뭐야? 하늘이고 시원했다의 주어는 바람이죠.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개 연결되어 있네요. 이건 이따 이어진 문장에 대한 얘기겠지. 견문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언의 기본형, 활용형, 그리고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는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이 가장 기본 형태이지 서술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허수격 조사 이다도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허수격 조사 이다라고만 나오고 활용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데 허수격 조사 이다도 조사 중에 유일하게 활용이 가능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호불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나는 고등학생이다, 뭐 이었다 이런 말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밑에부터가 더 중요한 건데 얘들아, 체험 단독으로도 간혹 허수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우리의 꿈은 언제나 합격이에요. 이거 합격이다라는 수식 조사가 붙었어야겠지. 근데 이거 없이도 우리가 문장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지? 그럼 우린 이럴 때 체험 단독으로도 서술어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말이기 때문에 사실 맥락적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물론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19년 동안 한글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은 못하는 맥락적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대화할 때 학원 끊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끊었어라는 말이 내일부터 학원에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내일부터 학원에 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와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 맥락을 파악합니다. 이런 겁니다. 문법도 사실 보통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왜냐면 우리가 19년 동안 너네는 말하면 잘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단독으로서도 우리가 이건 서술어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아내는 거죠. 본용어, 보조용어입니다. 이거 100% 알겠지 얘들아? 본용어, 보조용어 부사에서 문장이 딱 나왔어. 내가 밥을 먹어버렸다. 이거 합시다. 먹다 버렸다. 품사는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치? 2개의 품사. 그치? 어들도 2개야. 근데 얘들아, 문장 성분은 몇 개야? 먹어버렸다 하면은 하나인 겁니다. 문장 성분은 서술어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용어, 보조용어 같은 경우에 얘들아, 뭐가 원칙이라고? 띄었어야 돼? 붙여야 돼? 붙였어요. 상관없으면 사실 그게. 근데 보통 띄었으라고 해요. 그치? 근데 뭐 붙였거나 띄었거나 큰 차이는 안 줍니다. 의미 차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먹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먹어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보통 선생님이 먹어버렸다 하면 먹어서 버린 느낌이 좀 들기는 해. 왕창 먹어버린 느낌이랄까.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서 먹어버렸죠, 이제. 수많은 이제 디저트를 먹어버렸다. 일주일 동안 4kg 쪘습니다. 얼굴이 좀 커지잖아. 너무 많이 먹었어. 맛있더라고. 기회 다 먹을 거야. 와, 계속 먹어야 밥도 없이 얼굴이 불어서 밥다. 근데 안 먹으니까 더 빠지더라고요, 이틀만. 그러니까 진짜 순수 지방이었던 거지. 순수 200칼로리를 먹어낸 거예요. 200칼로리는 쓰면 빠지죠. 그리고 서술절, 우리 아까 절 얘기를 했어, 그지 얘들아? 절 뭐였어? 절 개념이 뭐였어 얘들아?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적용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서술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아는 문장 가서 더 자세히 할 건데요.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시다. 걱정이 많으시다 전체가 서술어지 얘들아, 문장 성분 안에서. 근데 이 안겨있는 걱정이 많으시다 안에도 주어와 서술어 구조가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 절이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로 올라가 볼게요. 이러한 서술어가 어떠한,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우리 주어지. 동작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으로 무엇이, 누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요. 저 중요한 건 역시 안에 어떤 것들이 주어가 되는가입니다. 채원은 주격조사 붙는 거잖아. 주격조사 종류 뭐뭐 있었니? 이, 가, 깨서, 하나 더, 에서까지 있지. 깨서, 에서까지. 은는 주격조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치, 은는 아니지. 은는은 뭡니까? 보조사입니다. 은는 이가 하면 안 돼요. 네. 조사 문제 낼 때 학교에서 뭐 세밀하고 좀 쉬운 문제 내려고 하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워낙 은는 이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 붙어서. 난 언젠간 은는도 주격조사가 되는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쉬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치원에 보조사 붙일 수 있죠. 우리 아까 했던 나는, 그지? 너는 이런 것도 있고, 보조사 너도, 나도, 그지? 너만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보조사도 주어, 체원의 보조사 결합해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체원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체원 단독에 되게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사 개념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조사가 큰 뜻이 있니? 사실 큰 뜻이 없지.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란 말이야. 뒤에 붙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어 환경에서, 사실 글을 쓸 때는 조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어 환경에서 사실 우리가 조사를 많이 띈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안 써요.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문장을 완전하게 쓰지 마. 예를 들어 친구가 뭐 빵 같은 걸 사왔어. 한 입 준대. 그러면 내가 그거 먹을래라고 할까? 그럼 내가 그거 먹을래도 문장 불안정하지. 내가 그것을 먹을래라고 해야 되지. 그럼 보통 친구가 이제 빵 이거 먹을 사람은 뭐야 그래? 나나나나나나 하잖아. 그지? 체언 단독으로 우리는 문장 구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체언 단독의 굉장히 핵심 표현이기도 하고요. 조사가 생략된 체언이 굉장히 다양한 문장 성분의 위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구어 환경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실제 글을 쓰는 환경에서는 엔간하면 조사를 살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명사절 역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서술절은 서술절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우리 아까 기억나지? 서술절은 이제 뭐 조사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이 서술절이 서술어가 됐는데요. 주어는 명사절에 주격조사가 붙여야 됩니다. 라고 나오지만 사실 떼도 돼안돼? 돼요. 되지. 봐봐. 형주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 빼보자. 형주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 됩니다. 문장 모양에서 우리가 납득한 내용을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 명사절이 역시 또 주어 역할이 된다. 왜냐면 명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주어니까요. 그렇지? 얘들아 목적어도 목적어절이라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체언에 목적격 조사 기본적으로 붙고요. 뭐 보조사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개 붙을 수 있어. 근데 핵심은 뭐야 얘들아? 목적어는 발동 조건에 걸립니다. 어떤 동사가 나타날 때야? 타동사일 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동사일 때 목적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물어보자. 형용사일 때 필요합니까? 너네 형용사 붙은 문장 해줘. 안 씁니다. 목적어 그지? 형용사 타동사일 때만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서술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를 읽는다, 뭐를 본다, 뭐를 먹는다 이런 거죠. 역시 조사 떨어질 수 있는데요. 목적어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보조사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조사 2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격 조사 한번 해보자. 주격 조사 뒤에 보조사 뒤에 주격 조사 붙여서 문장 만들 수 있어? 나도 가 됩니까? 나도 깨서 그지 안 돼요? 할아버지 도 깨서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목적어는요 보조사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는 형식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 아기는 동화책만을 좋아한다. 문장에서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조사를 2개 쓰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얘들 언제 조사를 2개 쓰려고 하겠어?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목적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역시 체언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런 무슨 말이에요? 명사절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명사절의 목적격 조사, 보조사 붙여서도 목적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들아 조사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조사만 임팩트 있게 보면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동작 대상이 된다.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면서 사실 줘도 필요 없는 거야. 을류를 쓰지 않아도 을류를 사용하는 맥락을 우리가 포착을 하면은 꼭 보조사를 써놓거나 조사를 써놓지 않아도 포착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시험 현장에서는 조사를 확인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보어입니다. 보어가 조금 더 까다롭죠. 얘들아. 보어는 더 특정 것으로에서만 등장합니다. 되다, 아니다 일 때만 등장을 합니다. 그지?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지우개가 어디 갔어? 뭐야? 저기 있었네. 커피가 블락을 봅시다. 얘들아. 잠깐만. 이 소스가 뭐야? 네. 배웠다. 소스 뭐지? 주어 뭐야? 네. 아니, 주어 뭐냐고. 내가 알려. 주어 보이냐고 그랬어요. 참고 죄송해요. 웃겼어. 네, 이러면서 사소하게 웃겼어. 네, 죄송해요. 원래 그 개그는 기사가 됐어. 내 2번 하니까 이 기세가 되잖아. 좋아져? 네. 이 기세는 진짜 내 3번 나오네. 아니 근데 대답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여기 3원대 갈 사람 있나? 3원대 가고 싶은 사람? 3학년이니까. 이거 사대 없나? 아무데가 있지? 카드생 입장에서 나중에 하면 이제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으면 이게 되게
공허해요. 희정이 지금 너무 웃는데. 희정이 무슨 말 터진 것 같은데 지금. 얘들 보어 뭐야? 얼음이가 보어죠. 네. 우리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지? 대답 앞에 보어입니다. 이거 한번 보자. 그래 부서를 굳이 배우진 않았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서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지? 우리 막 일반처럼 막 내가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이게 뭐야? 보어. 보어야? 네. 보자. 네. 대답 앞에 나왔지? 그지? 대답 앞에 나왔어. 그럼 우리는 사실 보어라고 납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자. 복격조사 뭐야? 복격조사. 이랑 가지. 주격조사가 똑같아서 이나 가만 보조사를 해서 보어를 쓸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이 의로는 무슨 조사야? 사실 원래 이거 복격조사야? 아니지, 이게 뭐냐면 부사격조사야. 부사격조사. 그럼 부사격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뭔 거야? 사실 보어가 아니라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문장 두 문장의 뜻이 다른가? 똑같아.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야. 심지어 주어랑 서술어마저도 똑같아. 그런데 여기 있는 문장 성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조사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요, 어떤 접조사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을 바꿉니다. 맥락상 뜻이 똑같아도요, 어른으로는 부사격 조사를 썼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학습할 때 어떤 조사가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았던 겁니다. 근데 내가 부사격 조사 수업을 나중에 더 하게 되면 얘기할 텐데, 얘들아 부사격 조사를 다 외우는 게 너네 가능하니? 그래서 안 됩니다. 물론 뭐 안 될 건 없어. 뭐 하려면 합니다. 뭐 부사격 조사가 무한대는 아니니까 정해진 한이 있는데 뭐 몇십 개를 이렇게 한심하게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도 안 해봐요. 물론 나도 이제 쭉 부르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지.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지. 보면 알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사격 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격조사가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어 서술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 성분들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대가 안에다가라는 특별한 서술어들 때문에 조건이 걸려서 그런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보어라고 써놓고 맞나요 아닌가요? 라고 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로 외우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로 외우는 거 맞아.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라고 외우는데 문장 성분을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보자. 조사 빼도 되지. 물이 얼음되었다. 이거 뭐야? 그럼 여기서 얼음은 문장 성분이 뭘까? 보어. 그렇지, 보어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얼음되었다 하는 말하는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지? 이왕이면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구사할 때 특히 온전한 문장인 경우에 조사를 빼면 좀 사람이 덜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봐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난 별로 친구 안 하고 싶어. 이왕이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면. 물론 친구를 안 해서 좋겠지. 말을 못해도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가르치는 게 직업이니까요. 너도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물이 얼음됐다라고 하면 그냥 친구 하고 싶어? 별로 안 하고 싶어. 밖에서 그러면 좀 부끄러워. 이왕이면 조사를 붙여주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국어 상황이면 모를까? 이게 글자로 쓰는 상황에서는 엔간하면 조사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망해갖고 심한 말을 또 했네요. 하루에 한번 막대먹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지. 근데 이제 수업만 하면 진짜 수위가 세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여기가 주성문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냥 그 문제는 그 책으로 풀어라. 네. 문제 풀 다 했다. 문장 성분입니다. 이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성분 봤어. 그래도 뭐 있다 그래서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부속 성분은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게 아닌 거야. 있으면 좋고 문장에서 꾸밈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속 성분이 존재하곤 하죠. 그래서 서술로 자릿수하는 길에 나오는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형어입니다. 우리 관형사랑 이리 비슷한 관형어 역할이 뭐야? 체면 수식하는 겁니다. 관형사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세히 보자. 근데 의존명사 앞에 관형사 생각할 수 있어? 못했지. 우리 품사 경우에서 봤을 때 의존명사 앞에 관형사 생략 못하거든.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도 생략을 못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는 필수 성분일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필수 성분이 맞아. 그러면 문제 낼게. 서술로 자릿수 셀 때 세야 될까? 네. 좋은 대답이었지만 아쉽지만 아닙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릿수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서술로 자릿수는요 필수 성분만 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주성분만 세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칙이야. 주성분을 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생각해서 넣을 수 있는 게 필수적 부사어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자. 얘가 뭐야? 관형어 쟤다. 그치? 채연의 관형격 조사 붙어서 관형어 됐어. 안 돼. 그치? 빼면 안 되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이 문장에서 소설 잘 수 몇 개? 2개. 한 개라는 거지. 네? 봐봐, 내가 그랬지? 관형어 세린다고 안 세린다고? 안 세린다고. 자,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는 서술 자릿수 셀때 빠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근데 너는 사실 이거 납득이 안 되지. 이거 필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서술로 자릿수 셀 때 이 관형어는 포함 안 한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여,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안 됩니다. 아 맞잖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 선생님 얘 생각되는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데요? 필수 맞는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안 됩니다. 위조명사 낀 거는 앵간하면. 그거 알아두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선생님이 꾸역꾸역 내고 싶어져가지고 애들을 골려줄 테야 하면 이제 한때리서 서술한 거예요. 주어만 필요해요. 관형 세리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잔뜩 골려줄 테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학업 상황을 평가해야지 애들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특정 과목 선생님들을 보면 좀 이제 애들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내는 경우에 내가 한 번씩 목도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뭐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죠. 그냥 우리는 문제를 풀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올해만 열심히 풀면 되잖아. 아 물론 대학 가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가서 공부하면 좀 재밌을걸? 수능 공부보다. 그래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 가버리는 학교가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나는 그래도 좀 재밌어 하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수학보다는 재밌어. 뭐 그런 거지. 수학보다 재밌고요. 통합과학보다 재밌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솜 이런 질문도 없지. 머리 아픕니다. 근데 안 좋은 기억 떠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요거 알아두고 관형어 역시 관형사가 관형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관형격 조사 붙은 거 여기 격조사 붙은 건 다 가능한 겁니다. 격조사 개념 할 때도 자세히 얘기했던 거고요. 역시 근데 또 돼. 체험 단독 또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생각보다 문장 안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지? 요거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붙으면 됩니다. 그럼 관형어 될 수 있어. 여기다 봐봐. 요건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넣어서 이렇게 했어. 얘 문장 성분은 뭐야? 관형어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얘 품사 뭐야? 형용사. 그렇지. 그지? 알 수 있겠어? 네. 이거 뭐였어? 안 바꾸지? 얘들아 어미 붙는다고 바뀌지 않았어. 뭐 붙어야 바뀌니 품사?
접사부터 존나 바뀝니다. 그지? 말은 좋습니다. 뭐, 학교 시험 범위 내에서 같은 개념으로 묶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장단을 치려면 충분히 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내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는데 성인고 같은 경우는 늘 전범위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성인고가 좋은 결과를 만들길 바라며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올해 내 동생이 올해 사촌 동생이 성인고에 입학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성인고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내가 항상 그 상담하면 성인고 바라고 합니다. 성인고 와, 그냥 괜찮아. 잘못했나 내가? 너 동생을 또 지옥불로 밀어넣는데 아니야,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해. 신여고도 괜찮고 한여고도 괜찮고 이제 한여고죠. 한여고가 아니라 김고도 괜찮고 중앙고도 괜찮고 외국고도 괜찮고 뭐 안 빼먹겠지. 다 괜찮습니다. 일반고는 다 넣었다 그지? 일반고로 자사고까지는 나머지 학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 넣었어요. 이 부분은 좀 잘라야겠는데. 그래서 부사가 없어야 부사는 사실 관용어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왜겠어야 필수적 부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필수적 부사어는 관용어랑 다르게 문장 성분에서 허수로 자릿수에서 세리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사가 역시 부사어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또 뭐가 될 수 있어? 채원에 부사격 표사 붙이면 됩니다. 부사격 표사는 종류가 정말 많았어. 부사격 표사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으나 맥락상 얘가 부사격 조사라는 건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 부사의 보조사 이거 독특한 겁니다 얘들아. 우리 부사 학습할 때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부사가 우리 문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꾸밀 수 있는 건 엔간하면 다 꾸미고요. 심지어 부사가 간혹 차원을 꾸미기도 하지. 잘 꾸미진 않지만. 그리고 부사에는 심지어 보조사도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관용어에 보조사 붙여봐. 석호는 오늘 고등학생 학생으로서 첫 만 시험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는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문장에 그지? 쓰면 안 돼요. 근데 부사는 뒤에 보조사 잘 붙입니다. 부사가 부사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부사에 보조사 붙인 건 역시 부사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용언의 어간에 부사 영감이 부정언의 활용형 역시도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 성분 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상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용언의 활용형은 품사는 그대로인데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만 바뀌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부사 절 역시도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절이 뭐였어? 큰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니까. 부사절, 부사어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아는 문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독립성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독립어 하나 있고요. 보통 감탄사입니다. 보통 감탄사, 대답, 감탄 혹은 누구를 부를 때입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정말 문제에서 안 내는데요. 독립어 잘 봐봐. 뒤에 쉼표 보입니까? 어느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문장에서 전혀 없어도 문제가 없고요. 얘는 진짜로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얘들아, 그럼 독립성분 서술어 자릿수할 때 3개 써, 안 3개 써? 안 써요. 그지? 정말 얘는 관련이 없는 거야. 어떤 성분과도 관련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장 성분에서 가장 핵심한 서술어 자릿수를 납득하는 거예요. 보자 한번. 우리 문장에서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뭐라고 했어? 주어 서술어. 맞아, 주어 서술어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서술어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그럴 때 우리 이런 걸 한자리 서술어라고 말합니다. 맞죠? 나 빼고 나머지 하나를 비워서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뭐 책에는 이제 뭐 자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난다고 하지 묻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럼 한번 보자. 주어가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보어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 그지? 근데 이 서술어는 뭐겠어? 타동사고요. 요트 서술어는 뭐겠어? 되다 혹은 아니다의 경우일 겁니다.
이럴 때 이 서술어들은 목적어나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얘들아. 그러면 주어랑 나머지 하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세릴 때는 뭐만 고려했어? 문장 성분 중에? 주성 맞아. 주성분만 고려했어. 주성분만 고려하면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로 끝납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잠깐만 내가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내가 보냈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돼? 뭘? 그지? 뭘? 뭔가 더 궁금해야 돼. 또 뭐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혹은 어디에? 그지? 이걸 지금 갑자기 내가 보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두 번 해야 되잖아.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대화가.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어라고 말하면 돼 처음부터. 그럼 그래 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냈다? 뭘? 편지 누구한테? 친구한테. 그래? 할 거 아니야. 이게 문장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얘들아 문법이 왜 나타났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말을 잘하려고 생긴 겁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얘는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문장 구사를 해? 전혀 원활하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만하면 좋겠어 얘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뭘 어디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알겠네요. 그러면 보냈다라는 서술어는 자, 뭘이라고 물어봤어? 뭐를 또 필요로 해? 목적어 필요해 지금. 그지? 이 뭘이라고 하는 거지? 뭐를? 야 뭐를? 그지? 어디에 합니다. 어디에? 그지? 이 애 뭐야? 맞아. 부속 조사. 즉 이 문장은 이 보내다라는 서술어는요 목적어랑 부사어가 있어야 문장이 납득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하고 유일하게 부속 성분 중 필수적 부사어인 경우에만 자릿수에 포함해서 세립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세 자리 서술어까지 가능한 거야. 내가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서술어가 3개의 문장 성분을 요합니다. 그땐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서술어 대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성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주성분들은 반드시 생긴다는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쓰임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인가 아닌가를 고려해 보는 데 있어서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이제 뭐를 어디에라고 묻는 경우엔 그래도 얘랑 지금 대화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근데 봐봐 얘들아, 굳이 둘 중에 하나 빼면은 어디에보다는 뭘 보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 어디에 보냈는지는 뭐 별로 안 궁금할 수 있는데 뭘 보냈는지는 알아야지. 그게 대화잖아 얘들아. 그래서 친구가 대화를 해. 내가 보냈다는데 응? 하면 이건 대화가 아니야. 얘랑 말하기 싫은 거잖아 지금. 근데 내가 보냈다? 하면은 얘랑 뭐 하나 물어야 돼. 뭐 보냈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네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술어 자릿수 특히 부사어를 파악하는 게 좋냐면요. 보통 자주 나오는 서술어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줄게요. 보내다와 같은 누군가한테 무엇을 주는 의미가 담겨있는 서술어들은 보통 3개입니다. 볼게. 주다, 바치다, 수여하다, 드리다 이런 결이 있죠.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요 3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자격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봐봐. 삼다, 여기다, 간주하다, 만들다. 봐봐. 내가 얘는 뭐 만들다도 3자리야. 봐봐. 내가 뭐로 만들다. 내가 미역국을 만든다지. 그래서 미역으로가 있으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사실 내가 미역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방금 말하는 서술어들은 암기해 두는 게 좋은 겁니다. 얘네는 세대 서술어라고 다시 말할게. 주다,
들이다. 책에 있을 겁니다. 들이다, 바치다, 삼다, 여기다, 간주하다까지 알아주세요. 만든다는 좀 모호하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애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상관없이 그냥 외우면 되지 얘들아. 이거 그냥 순수 암기 영역입니다. 암기를 두고 얘네가 나타나면 세대를 서술하다. 그럼 부사어 쓰고 있는지 아닌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속 성분도 중요해요. 오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서술어 자릿수를 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사어를 원체 안 세리다 보니, 그지? 특히 원체 부속 성분을 안 세리다 보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도 알아는 두자. 요게 그나마 문장 성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 요거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얘기해서 그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구성하고 있는 이 문장들이요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어랑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났어. 근데 두 번 나타날 수도 있지 얘들아. 봐봐. 이 문장 보자. 주어 몇 개야? 두 개요. 그치? 그치? 얘에 대한 주어, 서술어. 얘에 대한 주어, 서술어입니다. 사실 정확한 방법은 서술어를 먼저 했어야 되긴 했어요. 서술어에 합당한 주어를 찾아가는 게 맞지. 근데요, 그냥 제가 쉬우니까 주어가 또 먼저 앞에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견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들아 얘네는 크게 큰 관계가 없죠. 그냥 두 문장 이어놓은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진 문장이 그렇게 어렵게 문제에 출제될 일이 잘 없습니다. 이어진 문장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뭐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 납득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요. 사실 견문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아는 문장이죠. 절을 아는 문장들이 아까 잠깐 배웠던 절의 개념과 함께 합쳐져서 출제가 잘 됩니다. 문장 안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에서 쉽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배워? 이어진 문장부터 배웁니다. 볼게요. 두 개 이상의 콩문장이 내가 걷다 친구가 뛴다. 그지? 콩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한번 해봅시다. 연결 어미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얘들아 어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미지 얘들아. 어미 세트 누가 세트라고? 어미는 뭐가 어미지? 이거 분동에서 풍수 밖에 안 바뀌어? 풍수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활용만 한 거야. 활용만. 그래서 서술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대등하게 연결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될 때. 얘들아 기준 비슷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단어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등하다는 게 뭐야? 똑같은 거지. 대등하게 이어졌대.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문장, 문장 1과 문장 2가 차이가 있다는 없다는 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종속은 얘들아 무슨 뜻이야? 뭐 하나가 어디에 엮이는 거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지. 종속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말 그대로 대등한 제격으로 똑같은 동의 계급에서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럼 얘들아 순서 바꿔도 돼야 안 돼? 순서 바꿔도 대등하게 이어진 관계된 문장 순서 바꿔도 되지. 내가 걷고 친구가 뛴다. 친구가 뛰고 내가 걷는다. 그래서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은 완벽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절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뭐 조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어.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문장의 전반적인 뜻을 결정하는 데 효과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은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절의 위치를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게 있는데 잘 생각해봐. 이어진 문장은 한 문장인가? 네. 그렇지, 한 문장이지. 왜 한 문장인가?
먼저 하나죠. 한 문장입니다. 얘들아 한 문장에서 한 문장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이어진 문장은요 원래 두 문장이던 친구들이 혹은 두 절이던 문장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든 아는 절을 아는 문장이든 다 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문장의 개념 하에서는 그래요. 물론 시험에 출제를 하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말장 나누시고 보기를 넣어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해봤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그런 거고요. 정통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쉽습니다. 뭐 그전에 여기 뭐 나열, 대조, 선택과 관련된 뜻이 담긴 연결 어미들이 있는데요. 뭐 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건 선택의 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내가 가장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조 한번 봐봐.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형은 그러지 못했다. 이거 문장 위치 바꿔볼게. 형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나 동생은 그러했다. 동생은 합격했다. 이거 문장 수 단순히 바꾼 거지. 근데 강조점이 좀 달라지지 않아? 정도적인 건 아니야, 그지?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문장에서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어진 문장에서 얘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사실 형이 떨어졌다는 말이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도 사실 떨어진 게 더 강조가 되긴 한다. 이제 이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불합격에 대한 이 강렬한 인식이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곧 설이잖아요. 가지 마세요. 설날에 내가 어디 가서 좋을 거 없으면 이제 고3이잖아요, 여러분. 막 압박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즐길 수 있지 않는 데서 이제 안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앞으로 이제 설날 세뱃돈은 이제 또 받으러 가야지. 그건 이제 또 나를 위한 선물이니까. 그 밈 있잖아요. 돈 주고 잔소리하면 잔소리 아닙니다. 삶의 교훈, 경청해야 할 이야기. 근데 돈 안 주고 하시면 곤란해요, 그지? 돈 안 주고 잔소리 할 때 꿀팁. 그냥 그 인중 보고 있으면 돼. 인중 보고 있으면. 인중 보고 있으면 잘 몰라요. 인중 보고 이것만 하면 돼. 제가 말 대답 안 해서. 인중 보고 있으면 눈 마주친 거 같거든. 알아서 하세요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잘 되길 다 원해서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잘 되길 바란다고 해서 되게 좋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 선생님도 이제 세뱃돈을 받지는 않고요, 이제 내가 나이가 있는데 세뱃돈을 받기에는 좀 굉장히 이제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제 주시면 감사히 받습니다. 세배하고요. 할 건 해야지 어른인데 내가 어른이어도 나보다 더 어른 분들이 계십니다. 세배하고 주시면은 감사히 쓰고 이제 안 주시면 다소 이제 아쉬운 발걸음을 한 거죠. 집에 빨리 가야죠. 아침 먹었으니까요. 떡국 먹었으니까 후딱 집에 가야지. 보시죠. 여러분 엔간한 가지 마세요. 가서 내 경험상 가서 그렇게 좋을 게 없었어요. 학교 어디 갈 거냐 그러고 학과 어디 갈 거냐 그러고 너는 10년 동안 똑같은 학과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재수 때? 나는 재수를 몰래 했기 때문에 참고로 나는 설날을 몰랐습니다. 추석 때는 알았겠지 다들. 반수를 했잖아. 설날은 몰랐고 추석에는 알았어. 근데 추석에는 지적을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린 거야. 추석에 이제 9월 말인데 이미 수능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어이쿠. 그래서 난 추석에 안 갔지. 그래서 공부했지. 내가 또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이제 참고에 선생님 집에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조카 라인들 있잖아. 나를 시작으로 한 동생들 중에서 내가 학교를 잘 못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저학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기들 빼고 대학 가는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저학년자 부산대 다 이제 성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선배들 비교할 때는 이제 울적한 뻘에 들어가고 있다. 어디 가서 막 엄청 뿔리는 학력은 아닌데 의도치 않게 서울도 심지어 부산대 이과도 아니냐 공대도 아니고 이제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사원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 이제 뭐 그 얘기는 좀 하겠지. 이제 쌤 친구들이 임용을 듣기 시작했거든. 쌤 이제 첫 동기들이 뭐 그런 얘기 물어보지 않을까 설날에. 뭐지 어쩔 수 없죠.
나는 이명을 안 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명 안 칠 줄 알았으면 서원태 가지 말 거리 하면 과묵해. 농담이고 여기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범대 가는 친구들한테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사범대 재밌어요. 사범대 꿀팁 절대 사범대 안에서 연애를 하지 마라 그런 도 있습니다. 예, 전속적으로 연결된 문장 봅시다. 연결된 이어진 문장.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였어요? 앞뒤 문장을 바꿔도 문제가 없었고요. 각각의 문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중점 문제가 달라지긴 했지만요. 근데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요. 완벽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뒤 문장을 바꾸는 경우에는요. 앞뒤절을 바꾸는 문제가 발생하면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예 문법적으로 틀린 말, 비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간혹 경우에 따라서 아예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봐봐. 여기입니다. 비가 오면 경기가 취소된다. 근데 경기가 취소되면 비가 온다. 뜻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봐봐. 근데 이 경우에는 얘들아 문장의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나?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지는 않아. 실제로 경기가 취소되면 비가 올 수도 있어. 그지? 뭐 어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비문은 아니에요. 근데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도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연결 어미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뭐야, 얘들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옵니까? 그렇지? 아니 물론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올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인디언 기후잖아. 눈을 치워놨는데 뭐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안 됩니다. 비문은 아니에요. 역시 또 원인과 결과도 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장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다소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한번 볼게. 연습을 열심히 하면 너도 잘할 수 있다. 너도 잘하면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맞는 말이야. 또 잘하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친구와 내가 말하자. 문법적으로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친구랑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으면 틀린 거고요. 얘랑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물 집었구나. 얼음이 물 됐다 하면 이제 별로 말 안 하고 싶잖아. 그런 거면 말 안 하고 싶으면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목적과 의도가 있어. 철수는 급식을 먹으러 학교. 얘 뭐니? 얘 뭐니 너무 날카로워. 철수는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다니는데 이 밥도둑이 여기 있었네. 밥도둑이. 근데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수요일에 막 스파게티 나오는 날 다 죽었다 이제. 왜 스파게티에 과민반응? 오늘 나와서. 아 그거 스파게티 나왔어? 스파게티 나오는 날은 스프 나오잖아. 오. 스파게티 나오는 날 그 급식 꿀팁. 여기가 이제 스파게티 원통이고 국그릇이고 반찬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럼 보통 이제 음료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스파게티 나오는 날. 안 맞지? 뭐 풀피스랑 같이 나오잖아. 까비. 그럼 선생님 보통 여기 스프를 담고요. 스파게티를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먹지 않기 때문에 스파게티 이렇게 담으면 스파게티를 2배로 담을 수 있어요. 저희 랍스터 나와서. 랍스터가 나왔어? 야 이러면 여기는 뭐야? 야 너네 물음식이잖아. 네. 이야 랍스터가 말이 되나 이거? 그럼 스파게티가 올리면 되지. 가지니 올리고. 아니면 그 진짜 어머님 몰래 그 국그릇 손에서 들고 온 거잖아. 어머님 몰래 국그릇 하나. 아 급식 스파게티 맛있겠지. 급식비 2번 스파게티. 배가 고프네요. 저녁 아직 안 먹어요. 오늘은 면을 먹어야겠습니다. 이게 예문을 너무 좀 그렇다.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다닌다니. 뭐야 이 급식 도둑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나오는 날은 급식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문장 바꿔봐야죠. 철수는 학교에 다니려고 급식을 먹는다. 얘는 왜 학교를 다니는 건지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분 같기도 해. 철수는 학교를 다니려고 급식을 먹는다. 밥을 얼마나 얘는 뭐가 걸려 있는 거야. 급식 먹기가 미션이 된 거잖아. 급식을 먹어야만 학교에 갈 수 있는.
뭐야 이거 웹툰도 이렇게 안 쓰겠다 그죠? 문제가 됩니다. 뜻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절이라던가 배경 상황 더함 전환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바꾸면 이상해져요. 그죠? 아이는 잠이 들다가 공부를 했다. 이것도 이상하죠? 잠에 어떻게 수면 공부법을 생각한 거잖아. 이거 귀칼 본 친구들 여기 귀칼 귀메라 칼을 본 친구들 있습니까? 오늘 제니치가 그래 자면서 하잖아. 얘는 스킬을 쓰려면 잠을 자야 되거든. 수면 검술이란 말이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보통 앞뒤 문장을 바꾸면 정석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통문장, 격문장은 조금 더 어려운 문장까지 나와 보면요, 이 와나 과가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 문장 잘 봐봐야 되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다. 얘 본문장이니 견문장이니? 얘가 핵심인 겁니다. 와, 과가 본문장, 견문장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자, 잘 생각해보자. 서술어 뭐야? 원한다. 그렇지. 주어 뭐야? 우리는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일단 목적어. 목적어야. 왜 목적어야? 얘네가 본문장인지 견문장인지 따져보려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일단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몇 번인 거야. 해볼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게 어색함이 없지.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왜? 주어랑 호수가 겹치니까 우리말에서는 그 겹치는 말을 반복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얘들아 견문장이야. 쉽게 보면은 단순히 주어 호수로 관계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목적어 개수에 따라서 얘네가 동일한 주어 호수로라고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었던 자릿수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목적어는 반드시 세려야 하는 자릿수지, 얘들아. 문장 하나에 하나 쓸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문장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오류가 없습니다. 두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보려는 시도를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 문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문장이 또 보시자. 견문장, 혼문장? 맞아, 견문장이야. 견문장, 혼문장? 혼문장이. 봐봐. 한번 해보자. 이거 볼게. 만나다지? 만나다가 서술어야. 만나다라는 서술어가요. 뭐가 필요해, 얘는? 다른 거 필요해, 얘들아? 그지? 필요한 거? 딱히 없습니다, 그지? 만나다는 뭐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돼. 뭘 딱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는 거야? 부사한 거야. 근데 이 필수 부사어도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와는 거야? 부사격 부사지. 부사격 부사 와가 붙은 форм문장인 거야. 이거 한번 보자. 나와 친구가 공부한다. 나도 공부하고 친구도 공부하죠. 그럼 사실상 호수가 몇 개인 거야? 주어 두 개에 호수로 두 개인 거지. 그럼 뭐야? 주술 구조가 두 개 나타났네. 견문장인 겁니다. 맥락상 최대한 쪼개려는 시도를 해야 해당 문장이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이어진 문장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지문이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문제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와가가 접속조냐 조사냐, 부사격 조사냐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시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합니다. 와가가 나왔을 때 단순히 내용상으로 홈문장이다, 변문장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어, 서술어, 부조를, 즉 서술어를 판단하고 이 서술어가 어떠한 문장 성분들을 반드시 원하는가, 요하는가를 볼 때 우리가 얘가 진짜 홈문장인지 변문장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아는 문장까지 가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이렇게 우리 변문장 하나 더 그지? 또 다른 변문장에는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히는 뭘 아는 거야? 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절은 큰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명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볼게. 절이 마치 명사처럼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체험처럼 작동한다는 거지. 얘들아, 우리 문장 안에서 체험이 뭐 할 수 있어? 주어 할 수 있죠. 목적어 할 수 있죠. 또 뭐 할 수 있어? 부사어도 할 수 있죠. 조사만 붙이면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정확한 명사절 아는 문장은 절이 명사처럼 쓰여서 뒤에 갖다 붙는 조사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모든 절은 다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한다고 나오거든. 인용절은 서술절은 서술어의 기능,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에 기하는데 명사절만 유일하게 품사 개념에서 움직입니다. 워낙 명사가 하는 역할이 많아서 그래. 우리 아까 전에 문장 성분 공부할 때도 체험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납득을 해주면 됩니다. 누가 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주어 성취를 봅시다. 소스로 뭐가 소스로요? 쉽지 않다지. 그냥 소스로요? 그럼 주어 뭐야 얘들아? 친구가. 오? 오기가. 자 봐봐. 이렇게 생겼지 그치? 왜? 둘 다 가갔다 붙었거든. 자 그럼 우리 이제 파악해야지. 뭐겠어? 일단 변문장이고 절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주어가 두 개 적용되네 그지? 분명 이상하게 순서가 두 개, 이상하게 문장 성분이 두 개가 나타날 거거든. 두 개면 안 되는데 한번 보자. 1번 절 찾을 때 서술어 주어일 때의 경우입니다. 서술어 바로 앞에 갖다 붙은 조사를 찾는 거야. 뭐가 먼저 나왔어? 가가 나왔지. 그럼 가 앞에를 다 묶어버립니다. 친구가 오기 가 쉽지 않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친구가 오기 전체가 뭐야? 주어가 된 거야. 친구가 오기 가가 주어인 거야. 그지? 근데 이 친구가 오기 안에 또 주어 서술어가 있어. 그지? 얘가 주어고 이 오기가 뭐야? 서술어야. 그럼 뭐야? 오다에 오기로 바꾼 거지? 우리가 품사가 오기지 않죠? 얘도 주어, 서술어, 서술어야. 그지? 맞아 얘들아? 이렇게 봐봐. 그러면 친구가 오기 전체가 명사처럼 움직여서 뒤에 주격조사를 결합시켜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얘네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주어 서술어는 뭐야 얘들아? 안긴절의 주어 서술어고요. 친구가 오기가 전체는 뭐야? 아는절의 주어, 아는절의 서술어인 겁니다. 이렇게 납득을 해야 돼요. 다양한 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목적어 위치를 쓸 수 있겠지. 주어 뭐야? 아 주어 서술어 서술어. 어렵다. 그렇지. 주어가 뭘까? 시간이 아니야 시간이? 그지? 네. 여기서 유리가 주격수사 쓴 애잖아. 근데 얘도 있어 그지? 여기 뭐를 좀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했어 그래서 서술어 바로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찾아라 그랬어. 조사 찾아라 그랬어 그지?
에 걸려있네, 그지? 이 에 걸으면 저 애가 어디까지 걸었어? 여기까지 걸었지. 그럼 친구가 오기까지가 한 통 온 겁니다. 그지? 친구가 오기에 시간이 친구가 오기에 어려운 거야. 그지? 얘가 주어고 얘는 뭐처럼 적응하고 있어요? 얘 문장 성분 뭐야? 그럼 친구가 오기에는 애 붙었어? 애 무슨 교육사야? 부사. 그렇지, 부사교사지. 그럼 이제 뭐 했어? 부사 옵니다. 그지? 친구가 오기라는 절에 부사격 조사 붙이니까 또 뭐 하고 있어 얘가? 부사와 역할을 하고 있죠? 납득 가능합니까? 목적어도 할 수 있어. 오케이. 큰 선수로 가요? 전체 선수로 가요? 알았어. 그지? 소수로 나왔네? 앞에 있는 줄 시작을 했어. 그지? 왜 썼어?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목적어를 쓴 문장이야. 그지? 목적격 조사가 나왔으니까요. 그지? 체원 역할을 하는 애에다가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할 것 같아. 그럼 어디까지 붙여? 이걸 안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전체가 뭐야? 이제 목적어고요.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랑 결합해서? 목적격 조사랑 결합해서. 얘는 뭐야? 전체 주어가 되겠죠? 얘네 둘이 관계하나? 얘네 둘이 관계 둘. 그지? 그래서 얘 그거 무슨 문장이라고? 전문장이라고. 이렇게 납득하면 됩니다. 본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명사절도 있고요. 관형절도 있습니다. 관형 좀 더 쉬워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형어 역할. 근데 관형어 역할을 하는데 이 절이 문장 안에 있어야 되지. 문장으로서 절로서 구조가 돼야 돼. 거기. 이렇게 문장인데 봅시다. 소수로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잡으라 그랬어, 그지? 뭘 봤어? 친구라고 봤어, 그지? 여기까지가 뭐야? 목적어. 목적어네. 근데 친구는 친구인데 무슨 친구야? 학교 가는. 학교 가는 친구. 명사품이네? 뭐야? 관영어. 그렇지. 관형어네. 이거 주어 있는 건 부착하는 그렇게 같지? 않죠. 나머지 문장 성분일 테니까. 자, 관형절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상한 거 하나를 포착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어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그치? 절이 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서술어는 확실히 있어. 그치? 네. 절에 서술어 있어. 근데 절에 주어 있어. 이 문장 원래도 볼까? 뭐라고 봐야 돼? 친구는 그 친구는 교회에 간다. 그렇지. 근데 누가 없어 지금? 친구는 얘가 없지. 누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근데 누가 주어랑 똑같이 생겼어. 그치? 네. 얘는 본인의 원래 주어였던 애를 생략하면서 꾸밉니다. 우리 이런 관형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관계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돋보기에 나옵니다. 견문장을 만들어줄 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관형절을 우리는 관계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세요. 관형절에서 출제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보자. 관계 관형절은 생략이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생략이 안 되는 관형절도 있으니까 생략되는 놈을 말한 거야. 생략이 안 되는 문장을 보자. 나는 친구가 학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지간히 학교 안 가는 친구인가 봐요. 내가 문장을 만들면서도 그걸 서술어봐요. 네, 들었다야. 들었는데 뭘 들었대? 소식은 소식을 들었대. 이 소식은 추천가 뭐야? 어떤 소식이야?
친구가 학교에 간다는 소식이야. 이거 봐봐. 얘는 명확히 보이지 얘들아. 네. 보여? 그지?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격 관용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야? 생략된 게 절에서 생략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정확히 꾸미는 사실이 원래 문장에서 없던 걸 꾸미면 공격 관용절, 원래 문장에 있던 걸 꾸미면 관계 관용절인 겁니다. 이것들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간단합니다. 관용절만 잡은 이후에 절 안에 주어가 보통 없습니다.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가 없을 거야. 보통 있어야 할 문장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있어야 할 주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안 보였으니까 직관적으로 강제가 됐지만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즉 내가 관용절 딱 찾았어. 근데 관용절 안에 주성분이어야 되는 애가 없어. 이거 봐봐. 뭐라고? 허수는 있는데 뭐가 없어? 부사어만 있잖아. 부사어 뭐야? 주성분 아니거든. 무슨 없어. 주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관계 관용절. 그러면 내가 없네? 그럼 얘가 꾸미고 있는 이 친구가 여기 들어가면 말이 되나? 맞아, 말이 돼. 그런 거 관계 관용절 다 안에 있습니다. 문제 전혀 없어. 그리고 다른 단어를 꾸몄습니다. 본격 관용절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부사절은 부사절을 지내는 문장에 좀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부사절을 지는 문장은 뭐겠어? 문장 안에서 내가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주어, 서술어, 부사가 그대로 있지만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부사형 어미가 갖다 붙는 경우가 많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미 붙여서 만들고 있다. 얘들아 근데 왜 보통 어미 붙여서 만들고 있다는 거야? 보통 서술어 위치에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주어, 서술어 구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겠지. 중간한 살 됐으신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배고파서 그치 공부 이제 그만했더니 기억이 납니다. 해보지. 서술어 뭐야? 큰 서술어 뭐야? 큰 서술어. 갔다. 그렇지 갔다. 그렇지. 어디 갔대? 집에요. 집에 갔대. 그렇지? 누가? 친구가 집에 갔대. 그렇지? 근데 이거 뭐야? 집에 가? 이유가 됐지 이유. 네. 얘들아 이 배가 고파서 꼭 있어야 돼? 아니요. 그지? 친구가 집에 갔다만 하면 돼. 심지어 부서워도 있어. 필수 부서워도 존재합니다. 그지? 갔다는 어디에 갔는지 나와줘야 돼서 애가 필수 부서워요. 필수 부서워까지 있네. 근데 이 부서워는 뭐야? 필요 없어. 그지? 그냥 간 이유를 설명해 줄 뿐인 거야. 정확히 뭐지? 배가 고파서 갔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 다음에 맞지? 이렇게 되면 얘도 뭐야? 절이네. 주어서로 와야 되는데 얘가 부사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네. 뭐 이런 걸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 시험 정보 Q&A에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부사절을 지니는 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잘 봐봐. 둘 다 격문장인 건 맞지? 얘는 뭐야? 이어진 문장이지? 네. 이어진 문장이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맞아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얘는 뭐야? 날이 습하대. 왜? 비가 왔어. 부사 역할하고 있네. 그치? 얘네들 뜻 달라 얘들아. 뜻 똑같지? 네. 근데 얘는 이어진 문장이고 얘는 뭐야? 아는 문장이야. 왜 이렇게 될까? 부사어의 특징을 알아야 돼.
우리말에서 부사어는 어느 위치에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가 날이 습하다 비가 와서 라고 써도 맥락상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지? 근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물론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얘는 아는 문장이라고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야겠지.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돼. 그지?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상하네. 이어진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얘는 아는 문장 한번 부사어로 구별하네.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거 구별하는 거 어렵잖아. 근데 얘네 둘 중에 뭐가 문법적으로 옳으냐? 근본적으로 뭐가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말에서 부사어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사절을 지닌 문장은 잘 낼 수가 없습니다. 원체 부사어의 위치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아까 봐봐. 명사절을 지닌 문장. 보통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한대. 그지? 얘는 심지어 주성분 역할을 해. 출제 많이 될 수 있겠지? 관용절을 지닌 문장 봐봐. 뭐가 될 수 있겠어? 관계관용절, 본격관용절. 생략 뒤인이 안 했느냐? 충분히 낼 수 있어. 그지? 근데 부사절을 안 하는 문장은 그냥 문장만 해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 역할 얼마나 많아? 부사도 꾸며, 같은 부사어도 꾸며, 문장 전체도 꾸며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위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시킬 수 없습니다. 즉 얘가 부사절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소술절을 지닌 문장입니다. 얘들아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나중에 인용문 가서 자세히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저 몰라도 되고요. 소술절을 지닌 문장마다 바꾸는다. 해봐. 서술절이래. 무슨 말이야? 절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서술어. 서술의 역할을 한대. 서술어 뭐야? 길다. 주어는? 여기서 막혀야지. 정상이면 정상입니다. 봐봐. 이렇게 되지. 토끼가 귀가 길다야. 문제 없어. 올바른 문장입니다. 근데 서술을 했더니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네. 서술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주어가 두 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생각해보자. 토끼가 길긴 긴데 뭐가 긴 거야? 귀가. 귀가 긴 거지. 그러면요. 잘 봐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전체가 다시 서술어. 얘가 큰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토끼가 귀가 길다는 거야. 토끼라는 주어의 상태인 귀가 긴 거를 설명하고 있네요. 어떠하다 나왔네? 그치? 얘가 전체 큰 서술을 온 겁니다. 그래서 귀가 길다가 무슨 절인 거야?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네.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문장이 주어 서술어 역할을 주어 서술부터 갖고 있네요. 그치? 내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절 전체가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다 보니 주어, 서술어 구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랑 같이 넣는 겁니다. 어떤 문장을 적어야 하냐면 이제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얘도 주어, 서술어처럼 생겼지. 그지? 생긴 게 맞아? 생겼지? 근데 이는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네.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가 쓰고 있는데 뭐라고? 뭐? 알겠죠? 헷갈려서는 안 되는 포인트인 겁니다. 문장을 같이 넣어놓으면은 또 시험 생각이 있을 때 되다 아니다가 제대로 생각이 안 나면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에 따라서 얘도 가가 쓰기 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겠어? 네. 보호교사에도 가가 있으니까 똑같이 써놓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모양이 다르니까 그나마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가가 써놓으면은 헷갈립니다. 또 되다 아니다가 꼼꼼히 안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얘는
자릿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얘는 자릿수 잘 안 물어봅니다. 절하는 경우에는, 그지? 절하는 경우는 너무 모호해지잖아. 이 안에 있는 것을 세려야 되는지 안 세려야 되는지 모호하죠? 굳이 따지지 알려주겠습니다. 세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얘네가 하나의 문장성을 되어버렸잖아.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 나는 학교에 가는 친구를 보았다. 보았다는 몇 자리 수로? 두 자리 수로. 다시 문제. 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개수는 몇 개? 4개. 그렇지, 4개지. 주어와 관용은 목적어 써서. 절이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고 가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갑니다.